안녕하십니까. 하늘파 시즌3 역발상입니다. 먼저 이 코너는 신천지 부산야고보 지파에서 제작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공주고요. 저는 임금입니다. 저는 프린스입니다. 네, 인사를 스스로 다 해주셨네요. 이건 엔딩 때 쓰던 건데 갑자기 임금님이 튀어나오시길래 저도 반사적으로 했네요. 네. 빨리 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슬람 창시되고 약 100년사를 살펴봤잖아요. 숨가쁘게 달려왔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살짝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 지난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는 원래 한국 이름 말고 영어 이름이나 다른 이름 나오면은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발음도 너무 힘들어요. 네. 무야위야. 잘 안 돼요. 우마위야 가문의 무아위야. 맞다. 그걸로 시작해요, 오늘도.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뭔가 이 역사가 현재의 또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또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초부터 살펴봤는데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여튼 이슬람교를 알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우리 방송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3화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신천지 총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상대방의 교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아는 것에 대한 비교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연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오늘 방송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5대 칼리파까지 네.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알리와 알리의 아들들의 죽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가 5대 칼리파가 되면서 왕조 세습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왕조가 교과서에서는 옴니아드라고 저희들은 배웠다고 했고요. 네. 요즘은 우마이야라고 그대로 발음 그대로 적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무아위야가 세운 우마위야는 원래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마이야 가문이 이제 왕조가 되어 세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치 이씨 가문이 이씨 왕조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세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것뿐 아니라 영토 확장을 시작합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 로마의 십진 군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50부장, 100부장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100부장, 1000부장 네. 이런 것들이 로마식 군대 편제를 하게 됩니다. 음. 몽골도 이렇게 뭐 1000부장, 10,000부장도 있대요, 거기는. 네. 만호장인가? 예,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던데 예전에 부족 단위로 막 이렇게 군대를 편제를 하면요. 네. 말을 굉장히 안 듣는다고 해요. 그렇죠. 예. 네, 자기네들끼리 쏙닥쏙닥 할 거잖아요. 예, 십진 편제를 하면은 굉장히 말을 잘 듣는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산 야고보 지파 같은 경우는 십진 구역법을 그래서 구역원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구역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마이야 왕조가 그래서 어디까지 진출을 하냐면은 저 인도까지. 인도요? 예,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저 이베리아 반도라고 스페인 있는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이랑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까지 네. 진군을 하는데 비잔틴 제국에게 이제 제압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중동 지역에 있던 이 이슬람교가 오른쪽으로는 인도까지 가고 네. 왼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유럽까지 가려면 비잔틴 제국이 막고 있으니까 거긴 네. 못 가잖아요. 네. 그런데 북아프리카에서 바다로 14km 떨어진 곳에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 스페인이 있거든요. 예, 에스파니아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배를 타고 가가지고 예. 거기까지 점령을 한다. 예,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있는 그 반도까지 점령을 하고 네. 인도는 이 시기에 점령을 당해서 무려 16세기까지 와. 이때가 7세기거든요. 네. 근데 무려 16세기까지
이슬람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럼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기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힌두교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슬람인들도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지마할 있잖아요. 네. 타지마할 진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약간 머랭 쿠키 같이 생긴 지붕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양식을 또 모스크라고 하는데 네. 그 타지마할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인도에 있는 불교 사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타지마할은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90%가 이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 이때 이슬람교가 확장을 해 나간 거군요. 그렇죠. 이때와 뒤에 아바스 왕조까지 네. 계속 이슬람 세력은 영토 확장을 해가죠. 그런데 이 7세기를 지나 8세기 중엽에 750년에 아바스 왕조가 이 무아위야 왕조를 전복시킵니다. 이때 아바스 왕조는 이 무아위야의 철전지 원수인 시아파하고 손도 잡게 돼요. 알잖아요. 무아위야의 아들이 네. 예, 그 후세인의 팔을 자르고 죽이고. 그렇죠. 예. 네, 지난 시간에 카르빌라의 비극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얼마나 원한이 깊겠어요. 네. 그 시아파를 이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아바스 왕조를 세우고 나서 시아파를 버립니다. 토사구팽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요, 페르시아를 본거지로 삼습니다. 어차피 인도까지 정복을 했다 했으니까. 네. 오늘날의 이란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 석류즙 페르시아산이야. 그 석류즙 그 껍데기에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산이라고 적혀 있죠. 네.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이란산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네요. 수도가 어디죠? 바그다드. 네. 네, 신바트의 모험. 네, 지금은 바그다드라는 곳이 이라크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이고요.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과 이라크가 나눠지기 전이었고 지금은 시아파의 이란과 수니파의 이라크로 나눠졌습니다. 네. 예. 현재로서는 페르시아란 국호는 없어졌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바그다드를 본거지로 삼게 돼요.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로 또 유명한 것이 교역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유럽과 인도와 그때 당시에 중국, 당나라였죠? 당나라까지 무역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나라도 무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때 바그다드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였냐면요. 200만 인구가 살고 있었대요. 네. 와, 이때요? 네. 그리고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병원이나 대중목욕탕 있잖아요. 네. 목욕탕이랑 가로등도 생겼다고 해요. 이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다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말대의 그 가로등이 아니라 그건 전기로 들어오는 가로등이었고요. 네. 이때는 불을 피워서 하는 네, 가로등이 있었고 그래도 복지시설이 엄청났네요. 네. 그리고 천문학, 기상학 모두 발전하고 사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페르시아에서 사실 만들어진 겁니다. 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학을 수포자 양산. 그때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에 청해진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청해진이 나중에 고려시대가 되면서 개성 쪽에 있는 병란도로 옮겨가게 되죠. 무역의 중심지가요. 네. 네. 그러면서 이 병란도를 통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당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서양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무역을 활발하게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도 받게 되죠. 네, 고려 인삼. 네. 그 비단길을 통해서 우리는 인삼을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유명해진 코리아, 조선시대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조선이라고 하면 모르니까 그냥 고려 사람이라고 했던 거죠. 저는 고려인입니다. 네, 예. 그 중국 사람들도 비슷해요. 진나라가 제일 유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청나라 사람이다 이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냥 진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차이나 그게 이제 진나라라는 뜻이에요. 차이나가. 네. 지금까지도 차이나란 말을 쓰고 있죠. 그쵸.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아프리카에서는 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또 수입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대학교를 수입했습니다. 대학교요? 예, 대학교가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거 모르셨죠? 학문이 아프리카에서. 네. 예. 네. 그래서 금하고 대학을 수입했고요. 중국은 종이하고 비단, 은. 인도는 상하, 후추 등을 교육을 했어요. 이것을 실크로드라고 하죠. 네. 이거를 중동 입장에서는 동쪽에서 들여와가지고 유럽에 비싸게 팔아먹죠. 아. 네.
후추가 그렇게 비쌌다면서요? 네, 후추는 뭐 금보다 비쌌잖아요. 네, 네. 후추 때문에 나중에 뭐 대항해 시대 때도 그렇고 난리 나잖아요. 네. 저 후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프에 후추 안 뿌려 먹거든요. 아,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옛날에는 이 저장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썩잖아요. 네. 그런데 후추는 향이 강하니까 입맛을 돋구는데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후추가 비쌌죠. 그렇군요. 소금도 비쌌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그 샐러리맨 할 때 그게 썰트에서 온 거잖아요.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다면서요. 네. 네. 그런 상식이 또. 네. 그리고 방금 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하고 학문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아바스 왕조가 북아프리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아, 이집트에. 네. 이집트는 5,000년 전부터 과학이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학문이 발달했던 곳인데 그것도 갖고 있었고 중국은 이미 제자 백가를 통해서 엄청난 지식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나라였고 그렇죠. 인도도 사실 지식이 많은 나라죠. 네. 굉장히 오래된 나라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을 다 집대성해서 교육 문화 쪽에서 비잔티움 제국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이었죠. 네. 거기를 앞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데가 문명의 발상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가 발전됐는데 이것을 바그다드에서 그냥 집대성을 한 수준이네요. 예, 그렇죠. 모든 길이 다 바그다드로 통했던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옛날에 통했었는데 네. 이제 그 로마의 기운이 이제 바그다드로 옮긴 거죠. 와, 그만큼 이슬람이 발달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아바스 왕조를 강조를 하냐면 나중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도는 봉건 제도가 생겼습니다. 너무 땅이 크다 보니까 칼리파가 모든 땅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칼리파가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였죠. 예, 그렇죠. 사실은 무아위야가 네. 세습을 하면서부터 칼리파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왕이자 종교 지도자가 되었는데 네. 이것을 자기 혼자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뭐 주지사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술탄이나 에미르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세금하고 충성을 맹세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 개념으로 술탄이 등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에미르는 부족장인데 에미르는 술탄보다 조금 아래 단계인데요. 네. 그 에미르는 지금도 그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네. 그게 이제 7개 부족 국가가 모여서 만든 연합 네.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에미르고요. 그다음에 군사 제도가 이 투르크족이라는 게 그때도 있었습니다. 북쪽에 이 투르크족을 점령을 해서 그들이 싸움을 되게 잘했나 봅니다. 네. 이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다음 시간에 또 나오거든요. 네, 자주 나오잖아요. 네, 점령을 해서 이 사람들을 노예 병사로 만들어요. 뭐 쉽게 말하면 직업군인 같은 거겠죠. 먹여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상비군이었고 기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슬람 하면은 우리 임금님은 사막에 해를 등지고 있는 그 네, 샴시를 예. 그걸 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맘루크거든요. 네. 싸움을 되게 잘했다고 하죠. 이들을 군사로 두고 있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 제도가 어땠냐면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인도세를 무조건 면해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을 또 했다고 하죠. 이거는 앞에 있었던 우마르한테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좋은 건 잘 배웠네요. 이게 8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도 동시에 앞에 그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딱 한 명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은 저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을 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751년에 후기 우마이야 왕조를 세웁니다. 1년 뒤에. 그리하여서 이 후기 우마이야 왕조도 11세기까지 존속이 되게 되거든요. 네. 여기도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이 이슬람이 진짜 번성하거든요. 그 증거가 요즘에 TV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죠. 스페인에 보면은 안달루시아 자치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이 상당히 유명한데 이게 무슬림 양식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훌륭한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네. 이베리아 반도가 사실은 원래 유럽 족속들이 있던 게 아니고 그 서고토족이라고 네. 이방족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슬람이 쉽게 또 정복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있었으면 유럽인들이 쳐들어왔을 거거든요. 방어하러.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존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바스 왕조는 8세기, 9세기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다. 드디어 10세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네. 힘이 약간 약화됩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순위파죠. 그런데
909년 경쟁 세력인 파티마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파티마는 알리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럼 시아파겠네요. 그쵸. 파티마 이름을 쓴 것만 봐도 딱 시아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들은 원래 북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동진을 해서 네. 80년 동안이나 동진을 해서 레반트 지역,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 금싸라기 땅, 기름진 땅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막 나오잖아요. 네. 가나안 땅이군요. 그쵸. 그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요. 심지어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메카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네. 그리하여서 카이로를 중심지로 삼고 파티마 왕조가 아바스 왕조 이렇게 양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는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신들의 세력을 잃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북한 남한 난인 것처럼 네. 약간 세력이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11세기가 되면서 몰락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스 왕조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인구도 많고 모든 문화가 번성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약 200~300년이 흐르고 쇠퇴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후기 우마이야까지 합쳐서 네. 뭐 힘은 없었지만은 네. 삼국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1세기에 이 몰락이 시작되는데 후기 우마이야가 반란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정권을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때 세계사적으로도 보면은 유럽에서는 이슬람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운동이 상당히 컸어요. 네. 네, 그래서 700년대 시작해서 1400년대까지 이게 계속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11세기에 후기 우마야 왕조가 망하게 된 거죠. 이때 이슬람인들이 항복을 해서 그나마 이 아람브라 궁전이 유지가 됐지 아니었으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때 그냥 우리는 물러나겠다 하고 순순히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건데 만약에 저항하고 투쟁하고 전투가 이뤄졌으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네.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칼리파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지방에 있는 이 봉건 세력들이요. 힘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네. 술탄이 힘이 너무 세진 거예요. 이거 유럽에서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영주가 왕을 막 위협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제가 유럽 이야기를 잠깐 말씀해 드리면요. 기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왕들이 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네.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교황의 힘이 급속도로 세지거든요. 그 카노사의 굴욕은 그 황제가 교황한테 무릎을 꿇은 사건이잖아요. 네. 기독교가 점점 힘이 더 세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십자군 전쟁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칼리파의 힘이 빠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지방 세력이 세지게 되면은 중앙 집권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힘이 막 분산이 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웨스턴 쇼크라는 십자군 전쟁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조금 전에 교황의 힘이 세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로는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잘 다녔어요. 유럽에서. 그런데 갑자기 셀주크 투르크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서 못하게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셀주크 투르크는 아까 맘루크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 노예병사. 네. 노예병사들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세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 아니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유럽에서 이게 뭐냐? 왜 못 가게 막는 거냐 하고 아예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셀주크가 약 100년 정도 이 이슬람 세력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12세기가 되었죠. 파티마 왕조도 막 셀주크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셀주크가 워낙 내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힘도 안 가했는데 스스로 멸망을 하게 돼요. 네. 100년 정도밖에 못 간 거죠. 네, 그렇죠. 내부 투쟁으로 그냥 무너지고. 아, 여기 제가 아까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십자군 원정이 성공하잖아요. 네. 예루살렘 네, 1차를 1차가. 성공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성공했냐면 진짜 운이란 운이 다 작용을 했는데 네네. 이 예루살렘을 십자군 쳐들어가기 직전에 파티마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데는 다 순위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돕질 않은 거예요. 막아야 정상인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를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 네.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합쳐서 외계인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방어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뭘 한다고 일본이 우리를 안 도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이죠. 예, 예. 그리고 아까 파티마 왕조를 흔들던 이 셀주크 투르크는 스스로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파티마 왕조가 그거 뺏기고 나서 수니파인 크루드족. 이 네.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 불쌍한 네. 민족이죠. 이 네. 쿠르드족이라면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터키 국경 지역이나 이런 평야에서 살아가는 민족인데 아직도 독립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랑하고 다니는 민족이죠. 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고 있죠. 이 크루드족인 아이유브 왕조가 파티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파티마가 원래 카이로를 본거지로 삼아서 다스렸는데 네. 살라딘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살라딘.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까 쿠르드족이 뭐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떠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슬람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되게 천덕꾸러기였거든요. 네. 약간 애물단지 같은 느낌. 네. 근데 이 살라딘은 쿠르드족 출신이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슬람의 구원자로 뿅 하고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이 살라딘 때문에 2차부터는 유럽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네. 십자군 전쟁이 흔히들 1차부터 9차까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는 6만 명이 출전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실제로 들어갈 때는 1000명도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 파티마 왕조가 있어서 그 1000명 가지고 겨우 이긴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잖아요. 이슬람에서도 성지니까 거기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이슬람의 구원자로서 강력한 술탄인 살라딘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유명한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게 되면은 영국의 국왕인 리차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살라딘하고 막 경쟁을 벌이죠. 사자왕 리처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가 국내 정세는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싸움만 계속 하러 다녔다고 하네요. 네, 별로 치적이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그렇게 큰 평가를 못 받았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멋지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때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살라딘이 죽고 나서 또 260년 동안 점점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항상 지도자가 죽고 나서 뭔가 쇠퇴한다라는 그 네. 프린스님의 말이 생각나네요. 네. 근데 이 살라딘도 결국에는 직책이 술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13세기에 이제 그 술탄 밑에 있던 맘루크들, 네. 일반 병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모군란 같은 느낌이죠. 예, 이모군란 같은 거죠. 그래서 술탄을 엎어버리고 맘루크 왕조라는 왕조를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예병사 왕조. 네, 그렇네요. 예, 그런 맘루크 하니까 외래어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죠. 네. 노예병사, 노예왕조 뭐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왕조는요 안정적이지 못해서 평균 7년마다 한 번씩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유공주가 처음에 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제가 또 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임금이 너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또 7년마다 왕을 하고 계속 야. 왕조가 바뀌게 돼요. 집안이 계속 바뀌게 돼요. 네, 이 정세가 진짜 복잡하고 안 좋았던 시기네요. 그런데 또 십자군 전쟁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네. 그 와중에 또 이 맘루크가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십자군 전쟁은 1차 빼고 다 패배합니다. 예, 자기 내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지고 있었고요. 근데 또 다른 존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호라즘 왕족이라는 이 맘루크의 왕족이 있었는데요. 네. 이 왕족이 몽골을 건드려요. 그때 당시에 막 징기스칸이 막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네. 갑자기 관심을 안 뒀거든요. 유럽이랑 이 이슬람 쪽에. 네. 근데 호라즘이 쟤들 뭐지? 나와 같은 기병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징기스칸을 건드립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그렇네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징기스칸은 인도나 이쪽까지만 오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네. 뭐 이 한반도나 뭐 이런 쪽만 좀 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동아시아 위주로 동쪽을 건드리고 있었는데 네. 진짜 잘못 건드렸네요. 잘못 건드렸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 몽골이 유럽이랑 이슬람 쪽으로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람루크가 되게 싸움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람루크가 이걸 또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못 쳐들어오게 막아내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어디로 가냐면 헝가리로 가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유럽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동양 사람들 뭐지? 이러면서. 네. 그때 지금 이 몽골에게 받은 충격은 아직도 그 여파가 크다고 합니다. 그쵸. 지금 몽골 생각하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이때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소유한 나라였거든요. 네, 징기스칸 하면 말 다 했죠, 진짜. 네. 이때 이 몽골이 이 맘루크한테 진 게 최초의 패배입니다. 그쵸. 네, 이게 아인잘루트 전투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몽골도 자신들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때 바그다드도 몽골이 점령을 하고 그쵸. 쭉쭉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레반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조금 미치거든요. 네네. 거기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 버리죠. 네, 맞습니다. 당시 맘루크가 싸움도 잘했지만 최초로 대포를 사용했더라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몽골이 그 대포에 놀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아까 막 바그다드까지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가 네. 말에 밟혀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아, 마지막 칼리파가 예, 그렇게 네. 되는데 맘루크가 이제 몽골을 막아내고 나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네. 아바스 왕조의 후손을 데려와서 자기들의 칼리파로 세워요. 한마디로 약간 바지 칼리파? 아, 원래 무인 세력이니까 아무래도 정통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고려 말에 네. 이성계라는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면서 공양왕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자기가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섭정을 하고 그렇게 되죠. 왕씨에서 이씨로 네. 왕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늬만 칼리파를 세워놓게 됩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금 교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에서 땅 되게 조금 주잖아요. 바티칸에. 네, 바티칸에. 무슨 이 하단동보다 더 작은 땅이죠. 네. 예, 그 땅을 주고 거기 다스리라고 하고 교황이란 이름 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권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교황은 소울 타고 다닌다면서요. 사실 벤츠쯤은 타야 될 텐데 그렇게 그래서 뭐 검소하다. 네. 뭐 이런 말이 들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무늬만 칼리파, 무늬만 교황인 그런 네. 사람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16세기가 와서 페르시아, 아까 페르시아 이란이죠. 네. 거기에는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게 돼요. 사파비 왕조가.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렇죠. 사파비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 이슬람들, 그 페르시아 말고 기존 이슬람들은요, 오스만 트루크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아, 오스만 투르크는 셀주크 투르크랑 또 다른 민족인가요? 예, 투르크인데 셀주크는 아까 망했고요. 네. 이 오스만은 또 북쪽에서 온 들인데 새로운 이 신흥 세력이 들어와서 네. 이거를 오스만 네. 제국이라고 하는데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번성을 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때 이 오스만이 페르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먹으면서 네. 이슬람의 중심지가 옛날의 이름은 코스탄티노플이었고 네. 지금은 거기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거기가 중심지가 되게 되고 셀림 1세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칼리파라고 칭하게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가 칼리파라고 이쯤 되면 유행입니다, 이거. 예, 왜 이렇게 선언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원래는 이제 맘루크 같은 경우는 아바스 왕조에서 데려와서 이렇게 네.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칼리파가 되겠다고 된다고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아바스 왕조의 이름뿐이었던 칼리파였는데 네. 이제는 그 오스만 제국으로 되면서 힘까지 생겼네요. 예, 내가 칼리파다. 왜냐면 네. 나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으니까 아. 나는 황제이자 종교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네. 칼리파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와. 비잔티움 제국이 이때 멸망을 오스만 제국에게 하게 됐거든요. 네. 네, 이때가 15, 16세기거든요. 이때 유럽에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때 유럽은 르네상스가 한창이었죠. 아, 르네상스. 무슨 가구점 이름이죠. 우리 동네는 아파트 이름이에요. 다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네. 그런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란 이름 자체가 재생, 회생, 뭐 부활 이런 뜻이죠. 네. 과거에 찬란했던 문화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 십자군 전쟁을 겪으면서 이 유럽이 이슬람 지역을 본 거예요. 그 유럽은 흔히 알고 있기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이 이 십자군 전쟁 일어날 때만 해도 정말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인육을 먹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은 그 우리 아바스 왕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찬란하게 꽃피었던 문화가 더 이상 발전 안 하고 유지는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슬람을 보니까 중동 지역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과학기술부터 문화 많은 것을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르네상스가 꽃피우게 되면서 유럽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서양사 중심으로 쓰여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죠.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18세기까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란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칠게요. 18세기의 이란은 원래 아까 제가 사파비 왕조 시아파라고 했죠? 네. 이 사파비 왕조를 또 멸망시키고 잔드 왕조라는 게 들어섰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오스만 트루크가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이 오스만 트루크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또 이란까지 점령을 했었나 봐요. 네. 카자르 왕조라고 투르크 계열의 사람이 들어와서 또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팔레비 왕조라고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긴 또 시아파 정부입니다. 네. 팔레비 왕조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팔레비 왕조가 나중에 미국의 사대를 아주 잘하게 되는데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해서 1000년에 가까운 시대를 살펴봤거든요. 네. 이 마지막으로 번성했던 오스만 제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오스만 제국도 더 이상 발전 안 해요.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교육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 으뜸이다 해서 종교적인 부분만 가르치지 학문이나 교육은 아예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하고 너무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고위급 자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일부 사람들만 글자를 배우고 글을 배우고 했지 여성들은 아예 배우지도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문명권에 쇠퇴를 가져온 거죠. 문화적 쇠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선진 세력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정말 아래로 한참 아래로 봤던 유럽에 완전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몰락과 함께 이슬람 문명권은 열강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식민지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런 내용을 이슬람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오늘 방송 같이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부터 사실은 이슬람에 대한 그 첫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첫인상 말고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창시가 됐고 그런 흐름을 쭉 봤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아브라함 계통의 그 이스마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칼리파다라는 사람들이 막 많이 생기면서 이 왕조 저 왕조로 급속도로 계속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엄청 정신없을 때에 갑자기 십자군 전쟁이라는 또 이런 직격탄을 받게 되니까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살았던 이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이 이슬람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져서 결국에는 이 정체성이 흩어지고 식민지 지배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삶이 정말 순탄하지 않았다. 이 조상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언제쯤 평화가 오는가. 네. 그런 생각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한이 많죠.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잘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을 건데 조금 잘 사라지려 하면 뭐 어떤 나라는 맘루크 왕조 같은 경우는 7년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했잖아요. 평균. 쿠데타가 일어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정착하려면 바뀔 거고 정말 힘들었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평생 왕을 열 몇 대 번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왕은 사실 제도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게 엄청나죠. 왕조 바뀌는 거는 네. 엄청난 변혁이죠. 네. 그리고 시아파와 수니파가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안 바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 아브라함의 후예다. 아브라함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다라고 임금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세 때도 노아의 후손들하고 싸우잖아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네. 그런 것처럼 결국 저는 또 이걸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 보면 그 생각이 더 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삭의 후예들과 이 이스마엘 후예들의 정말 끊임없는 싸움이 또 다음 시간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찬란했던 그 과거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네. 여튼 이 편에는 정말 찬란했던 그 이슬람도 보고 정말 후퇴해가는 이슬람도 봤는데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3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공주,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